래시포드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맨유를 떠날지 안 떠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와 래시포드가 결국에는 개인 합의까지는 마무리가 됐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스포르트의 보도인데, 래시포드가 바르셀로나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 계약을 맺기로 합의가 된 상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나 그렇듯 바르셀로나가 지금 현재 구단 내의 연봉 체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래시포드를 등록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도 래시포드의 이적을 문의한 상태고,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될지 맨유에게 문의를 했다. 근데 이 임대 조건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면, 래시포드의 주급을 얼마나 도르트문트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맨유가 얼만큼 주급 보조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르세유도 레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래시포드를 임대하기 위해서 맨유와 접촉을 시작했다. 레키프도 신뢰도가 높은 매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그리고 마르세유 여러 팀들이 현재 래시포드를 노리고 있고, 이게 완전 이적은 아니지만 임대로는 어느 정도 래시포드를 활용해 볼만하다. 다만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건 래시포드의 높은 연봉이겠죠. 래시포드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5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아주 고주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웬만한 팀에서는 래시포드의 이 연봉을 모두 부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래시포드가 맨유에서 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맨유의 방출 명단에 올라가 있는 선수를 임대로 데려오는데 래시포드의 이 높은 연봉, 프리미어리그에서도 5번째로 높은 연봉을 모두 주면서 임대로 데려갈 팀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걸리는 건 래시포드의 연봉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유가 주급 보조를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래시포드를 임대하려는 팀이 래시포드의 주급을 얼마나 부담을 할지, 그리고 만약에 맨유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영입하는 팀도 부담스럽다면 래시포드가 주급을 포기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각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냐면, 래시포드가 이적할 수 있는 팀을 찾기가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아모림의 맨유에서 다시금 뛸 준비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래시포드가 본인의 자리를 맨유에서 되찾기 위해서 추가 훈련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라는 보도까지 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래시포드가 마지막으로 경기에 나왔던 게 12월 13일 비토리아 풀젠과의 유로파 리그 경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경기에 못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소집되었던 경기도 12월 31일 뉴캐슬전이에요. 이 경기도 경기에는 못 나오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이 래시포드가 굉장한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래시포드를 방출하자니 래시포드의 연봉이 너무 높아서 데려갈 만한 팀이 쉽게 찾아지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래시포드를 데리고 있자니 래시포드의 너무 높은 주급을 계속 소모하면서 래시포드가 그만큼의 값어치를 못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모린 감독 체제의 전술에 래시포드가 잘 녹아들지 못하면서 아모린 감독은 래시포드를 떠나보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정말 이 래시포드가 맨유에서 약간은 애물단지 같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래시포드에 대한 처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래시포드가 이적하는 이 문제는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맨유가 내보내는 것도 어렵고 데리고 있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양보, 래시포드나 맨유가 어느 쪽에서는 양보를 해야 래시포드가 떠나든 아니면 남든 이것을 결정할 텐데, 지금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래시포드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분명히 애매한 감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유가 래시포드를 쓰고 싶어도 사실은 아모린 감독의 전술에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모린 감독은 수비 라인을 약간 뒤로 물리면서 수비수를 끌려 나오게 만들고, 가운데 있는 더리우트는 약간 올라오고요. 그리고 윙백들이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형태죠. 그러면 이때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에 마이누, 우가르테, 더리우트 3명의 선수가 위치하고요. 여기에 중원 싸움을 더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 두 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더 가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이 아모린 감독이 왔을 때 중앙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아모린 감독이 주문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이렇게 수비를 끌어내놓고 수비를 끌어낸 이후에 가운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레시포드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떤 자리에 나오든 이렇게 내려와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는 역할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레시포드가 워낙에 연계 플레이라던가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난 선수는 아니잖아요. 레시포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두 자리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그렇다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 요 자리에서 레시포드가 어울리냐? 라고 했을 때 아모린 감독의 최전방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많기 때문에 후방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가기도 하지만 한 번에 전방으로 때려놓고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가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유형의 선수였죠. 그런데 또 레시포드가 저렇게 앞쪽에서 버티는 플레이는 또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레시포드가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가치는 결국에 레시포드가 가지고 있는 빠른 스피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내려오면서 중원 싸움에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려는 아모린 감독의 전술인데, 이때 아무래도 상대의 측면 수비수들이 좀 끌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다시금 측면으로 나가면서 이 공간을 확실하게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 이게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들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알로가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중요한 이유가, 디알로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도 할 수 있고요. 측면으로 빠져나가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도 갖췄잖아요. 두 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디알로가 매우 소중한 선수인 건데, 레시포드가 이렇게 움직일 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에는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맨유가 수비 라인에서 수비를 다 끌어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측면으로 요 뒷공간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한 번 더 끌어내면 그 공간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는 요런 침투 플레이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최전방 공격수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아모린 감독의 궁극적인 목표, 수비를 끌어당기는 목표인 건데, 이러한 움직임에는 레시포드가 또 공간 침투가 가능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공간 침투 능력은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사실은 아모린 감독 체제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라던가 도르트문트, 마르세유 이런 팀들이 노리는 이유도 결국에 레시포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게 명확한 선수예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순간 스피드, 이게 뛰어난 선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도 이렇게 득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면 지르크지가 최전방에서 볼을 잡는데 측면에서 뛰어나가는 디알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를 한쪽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끌어당겨서 모두 왼쪽 측면에 쏠려 있는 상태죠. 이때 지르크지가 방향 전환을 하면서 디알로에게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레시포드는 수비 라인에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디알로에게 패스가 전개가 되니까 디알로 쪽에서 수비가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레시포드가 가운데에서 쭉 뛰어나오면서 디알로에게 끌려나가는 수비의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디알로가 미끼가 되고 레시포드가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디알로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갈 때 수비가 어쩔 수 없이 디알로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레시포드가 조금씩 본인의 스피드를 살려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알로가 수비를 확실하게 끌어당겼을 때 레시포드가 요 공간으로 뛰어가는데, 뛰어들어갈 때 상대 수비수가 레시포드의 스피드를 못 따라갔어요. 레시포드가 요런 순간 스피드는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디알로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레시포드의 공간 침투,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을 보면 아모린 감독의 축구에서
레시포드가 본인의 강점을 잘 쓰는 그런 것으로만 적응을 하면 분명히 괜찮아질 여지는 충분한데, 레시포드가 또 이러한 강점에 비해서 약점 같은 경우 버티는 플레이도 좀 안 되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연계하는 플레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단점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쓰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레시포드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지적을 받았던 수비 가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 가담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시포드가 최전방에 위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왼쪽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때가 매우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좌우 풀백들이 내려오면서 5백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미드필더 라인에 마이누와 우가르테 두 명의 미드필더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와서 측면을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레시포드가 수비 가담이 안 되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부담감이 훨씬 더 이 측면 지역에서 커지는 거죠. 그러면 3백에서 한 명의 선수가 괜히 전진하다가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풀백이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상대 선수에게 2대1 상황이 되는 이런 안 좋은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비적인 면만이라도 레시포드가 정말 이 맨유에서 다시금 마음가짐을 다잡고 뛰게 된다면, 그러면 레시포드가 수비 밸런스를 깨는 일도 없고 공격을 할 때는 레시포드의 강점만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맨유에서 어찌저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레시포드가 지금 맨유에서도 최고 주급자에 가까우니까요. 현재 맨유의 최고 주급자가 카세미로, 그 다음에 레시포드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포드에게 이렇게 수비 가담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침투하는 능력만 사용하면서 약간은 이 다재다능함이 없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이 선수에게 최고 주급을 주면서 팀에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시포드의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이유도 굉장히 분명한 건데, 결국에는 레시포드의 이 재계약 자체를 너무 주급을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 맨유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된 상태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유에 남게 될지 아니면 맨유를 떠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레시포드의 방출 여부가 맨유의 겨울 이적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레시포드를 떠나보내야 이적 자금에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아모린 감독을 지원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모린 감독의 축구가 완성되는 데에도 레시포드의 방출 여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네요.